네, 체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을 준비하면서 이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점이 첫 번째 체크 포인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 급락이 멈춘 것인가? 이제는 정말 안심해도 될까? 이번 주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인가? 이건데요. 급락이 끝났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일단 하락은 멈췄다라는 데 있어서는 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모두 방향을 바꿨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시면 가장 드러나는 특징은 그 엔화 변동성이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달러엔도 급하게 떨어지다가 162에서 142까지 급락했던 상황이 현재 뭐 146 정도에서는 조금 다시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12월의 시장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위험 지표라고 했던 것들이 대부분 급변동을 보인 이후에 현재 구간에서 안정을 찾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도 지난 주말은 조금 뭔가 애매하죠. 뭐 반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내린 것도 아니고 종목별로 실적에 따라서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었지만 어쨌든 되돌림을 V자로 강하게 줄 수는 없어도 하락이 멈췄다라는 데는 모두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지금 다 돌려봤을 때 뭐 채권 변동성 지표라든지 뭐 빅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엔달러 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저 차트에서 나오고 있는 JP 모건이 측정하고 있는 뭐 통화 변동성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급변동을 한 이후에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장의 하락을 멈췄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예측 불가능한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란, 이스라엘이 여전히 맞아요.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그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끝날 거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뭐 이란의 지금 그 지배층의 정치적 그립은 아예 없어질 상태가 될 테니까 무언가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타격이 너무 심하면 전면전으로 갈 수 있고 그러면 미국이 끼어들 거고 그다음에 타격이 너무 약하면 안 하는 이만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심사숙고하는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지정학적 변수가 하나 좀 예측 불가능한 변수고 또 하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뭐 뉴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에서 그 대지진 예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그렇게 지진이 많이 나도 지진을 예보한 적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지역이 생각보다 꽤 넓어요. 밑에 그 규슈 지방부터 시작해서 요코하마까지. 그러니까 난카이 해구가 있는 그 앞단의 지역, 특히 해안가에는 30m 육박하는 쓰나미가 올 수 있다는 그런 경보를 이미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기간은 일주일 줬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아무 의미 없는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기간 너무 길게 잡으면 사람들 보고 움직이지 말란 얘기잖아요. 다 도망가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길게 잡으면 당연히 너무 긴장할 거고 또 너무 짧게 잡으면 아예 긴장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애매한 기간을 잡아놓은 것인데 지금 뭐 우리나라 지질학자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방송한 걸 보시면 후지산이 폭발한지 안 한지가 꽤 오래됐다. 그래서 이 안에 지금 가스가 엄청나게 가득 차 있어서 에너지가 언제 분출돼도 뭐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난카이 쪽도 지금 원래 정기적으로 이게 터졌어야 되는데 그게 터지지 않고 오랫동안 그 에너지가 쌓여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도 의외로 일주일이나 기간을 두고 이 구간은 조심해보자. 근데 그 구간이 의외로 또 일본의 그 추석이랑도 연결돼 있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고향 가는 시기를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뭔가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걸 뭐 어떻게 발생할지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이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두 가지 변수가 또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중동 같은 경우는 사실 올림픽 끝날 때만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주 초반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봐야 될 게 우리가 그때 급락을 야기했던 게 N 아래 공포 중동이었는데 이 아래 공포 미국이 경기 침체 우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표 하나 보고 갑자기 뭐 이렇게 아래 공포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 시장이 급락하니까 그냥 따라 나온 얘기일 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전략적으로는 어쨌든 시장이 다시 뭐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불확실성의 구간이니까 정말로 핵심 종목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거 지금
팔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다음에 뭐 조선주라든지 뭐 제약바이오도 뭐 강한 종목군으로 꽤 강한 상황이니까 이런 종목에선 미리 내려올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래도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 그런데 시장 부러질 때 시장보다 더 부러지거나 더 강하게 빠졌던 종목군들은 반등이 강하게 안 나오면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경기 침체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이번에 지수 급락할 때 같이 부러졌다가 회복이 안 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굉장히 냉정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는 안 오더라도 경기 둔화는 거의 100%로 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의 속도가 문제인 거예요. 급하게 떨어지느냐 아니면 뭐 스무딩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느냐 정도의 차이일 텐데 뭐 연준의 최근 행보를 봤을 때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죠. 뭔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뒤집어 엎는 정도의 능력은 여전히 보여주고 있으나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올라갈 때도 못하는 것 같고 내려갈 때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인을 봤을 때 지금은 그래서 현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급락할 것 같으니까 미리 팔아라가 아니고 시장이 전혀 예측이 안 되는 변수들이 많아지고 있으니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던 급락의 요소는 줄어들었으나 그래도 여전히 변동성을 품고 있는 상황이고 그 변동성 중에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일단 지금 구간엔 현금을 늘려놓는데 그냥 다 무조건 현금을 늘려놓는 게 아니라 잘 버티고 있는 종목군들은 제일 마지막에 팔고 지금 심하게 부러졌는데 전혀 주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이거 각자 뭐 판단하실 일이지만 저라면 이제 그런 종목군들은 좀 철저하게 쳐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급락은 멈춘 듯 보이지만 투자 전략 측면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강조를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종목 먼저 팔아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같이 제시해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섹터로 가보죠. 2차 전지 주주분들 그 어느 때보다도 근래 계속해서 근심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캐즘 그리고 포비아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하나 중대 결정이 나옵니다. 정부 측에서 이 전기차 배터리 실명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 부분도 변수가 되고 있는데 2차 전지 추세 회복이 어려운 이유는 뭘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뒷걸음질만 칠지 알아볼까요? 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주가의 바닥은 뭐 조심스럽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저도 뭐 한 6월쯤에 바닥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뭐 전망을 했었는데 그 바닥도 깨고 내려갔으니까 더 조심스럽기는 한데 근데 최근에 뭐 수급이나 주변 움직임을 보면 어느 정도 바닥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본질적으로 이게 왜 계속 이렇게 가는 거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반도체와 다르게 2차 전지는 점점 전망이 하향되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전망치를 엄청나게 높여놨다가 그 전망치를 채워야 어느 정도 주가가 버틸 수 있을 텐데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국내 전기차 대책과 관련돼서는 저는 그 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전기차 10만 대가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뭐 갑자기 많이 팔아봐야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캐즘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고 글로벌 시장에서 과연 그런 흐름이 나타나느냐가 관건인데 즉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서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는 워낙 비중도 작고 전기차가 다른 데 다 늘어나는데 올해부터 이미 줄고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논쟁들이 있죠. 정부의 정책 가지고도 논쟁이 있고 뭐 90% 채우는 뭐 충전 뭐 제한한다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그 공무원들 자체가 제가 보기엔 뭐 썩어 빠질 생각부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전기차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전기차 전문가라고 나와서 뭐 방송에서 떠들고 뭐 협회장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정부 정책이라고 뭐 조언을 한답시고 앉아 있으니 이게 시장이 제대로 될 리가 있나 싶은데 전체 시장에 돌아가는 판도를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장이 안 된 적이 없어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성장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유럽도 성장하고 있고 중국도 성장하고 있고 미국도 성장하고 있죠. 근데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상보다 성장하지 않고 있고 주가는 먼저 뛰어났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주가가 오르려면 딱 두 가지예요. 최소한 시장의 예상치만큼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주가가 더 빠르게 오르려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줘야 현재 구간에서는 주가의 반전 포인트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소재나 2차 전지 셀에서 의미 있게 찾아봐야 될 것은 최소한 박스권 전환을 했는가를 관측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박스권도 오지 않았거든요. 계속 추세적인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종목에 있어서 이제 수급 쪽에서는 좀 뭔가 변수가 나오면서 에코프로그룹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나오고 있다라는 건 기존의 공매도가 청산이 됐던 아니면 신규 매수가 들어오던 어쨌든 뭔가 좀 변화의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으니 저는 최소한 바닥에서의 박스권 전환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조금 올라올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아마도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에 조금 붙으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2차 전지 핵심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시간을 두고 여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여기서도 예전처럼 종목을 막 벌려서 뭐 소재도 사고 장비도 사고 막 이렇게 벌려서 사는 그런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핵심 종목으로 최대한 압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고 보세요? 전기차가 성장하고 있는 건데요. 전기차의 성장의 가장 큰 핵심 문제가 뭐였냐면 다들 급하니까 차를 만들기도 전에 배터리부터 쭉 끌어온 거죠. 그런데 차가 안 팔려요. 배터리 재고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터리가 주가가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배터리 수요 자체가 너무 급할 것 같아서 막 발주하고 2025년도에 얼마만큼 발주하고 그래서 뭐 제가 뭐 작년 재작년에 뭐 여기저기 나가서 이걸 엄청나게 먹었지만 저렇게 뭐 2025년까지 수주된 게 다 지켜질 것 같냐? 뭐 안 팔리면 안 지켜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엄청난 뭐 비나리와 한살을 맞았거든요. 근데 저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계약해놓고 안 될 것 같으면 위약금 물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비즈니스의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지금 뭐 AI에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 지금 뭐 물량이 쌓여있으니까 앞으로 이만큼 팔릴 겁니다라는 것은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접고 위약금 물고 안 하는 게 답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쌓아놨던 전기차 배터리 재고가 문제였던 거고 그 재고가 다 소화된 다음에 적정량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전기차가 빠르게 성장해야 될 텐데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 뭐 투자 줄인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당분간 뭐 주가가 쉽게 오를 일은 없는데 근데 이제 긍정적인 변화 한 가지는 예전에 공격적으로 투자한다고 했던 모든 업체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다 또 접고 있잖아요. 맞아요. 얼티엄 세일스 엔솔하고도 좀 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욕심내고 엄청나게 투자 많이 하고 뭐 투자를 늘리겠다고 뭐 그 돈 조달하겠다 이렇게 막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거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제 뭐 캐펙스 쪽에서 마이너스 날 일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장은 예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최소한 실적에서 또 마이너스 부분도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 저는 이제 서서히 이제 박스권으로 전환하고 반등할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게 어렵습니다. 보통은 내년, 내후년 전망 좋다 이래서 주가가 막 가는데 그 전망이 달라져 버리면은 투자하신 분들은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또 기민하게 이런 신호들을 좀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해 보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 측면에 있어서 지금 2차전지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요? 네, 일단 뭐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사이드 종목으로 가 있으면 뭐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결국은 투자 자금의 여력이라든지 투자 계획에 변동 없이 꾸준하게 자신의 계획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버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 SDI와 그리고 이 포스코홀딩스 두 종목이 여전히 관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셀에서는 작년 재작년에 다들 막 뭐 난리칠 때 SK온하고 LG엔솔하고 뭐 서로 뭐 경쟁하고 서로 가격 깎아서 막 진입하려고 엄청나게 했었던 그런 업체와 달리 그때 투자 안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꾸준하게 투자 계획 밝히면서 계획대로 가고 있는 삼성 SDI가 뭐 주가는 여전히 빠지고 있지만 저는 뭐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 철강 산업도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재무 여력을 바탕으로 제일 꾸준하게 투자력을 이어나가면서 이 시장이 조금 성장했을 때 그래도 실적도 내고 어느 정도 밸류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 쪽에서는 포스코홀딩스 한 종목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들고 계신 분들 조금은 힘든 기간이긴 하지만 지금은 버텨야 되고요. 그리고 핵심주 위주로 들고 계시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장에서도 대안이 돼주고 있는 종목 방어주들이 의외로 또 쏠쏠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이 시간에 해주셨어요. 그때 KT하고 KTNG를 토픽으로 주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난주 후반이었습니다. 한 주 이렇게 마감하면서 저도 리스트업을 쭉 하는데 외국인이 가장 장기간 오래 사고 있는 종목이 이 KTNG더라고요. 한 20일, 25일, 한 달 넘게 7월 12일부터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KTNG 계속 사모으고 있고 거기다가 신고가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길래 그때 얘기해 주셨을 때 한 번 더 관심 가져볼 걸 뒤늦은 후회를 좀 했는데 이렇게 또 대단한 기록을 한쪽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방어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때 뭐 SK가스까지 말씀드렸는데 SK가스는 뭐 전혀 움직임이 없고요. 일단 KTNG하고 KT, SK텔레콤 같은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핵심은 결국은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 종목은 다른 종목군들이 크게 강세를 보일 때 별로 움직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밸류 기준에서도 그렇게 뭐 큰 위험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뭐 재무적 위험은 더더욱 없고, 그다음에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지금 뭐 수급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중심으로 KTNG는 쭉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뭐 KT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에 뭐 등락은 있습니다만 수급은 그래도 꾸준하게 좀 보강되는 모습. SK텔레콤이 실적 발표하고 신고가를 냈거든요. 근데 지금 KT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실적 발표는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뭐 추가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시장이 여전히 주도주 위주로 돌아가고 주도주 위주에 관심이 있었으면 이런 종목이 실적이 좋다고 해도 별로 각광을 받지 못했겠죠. 근데 시장이 이제 조금 흔들리고 주도주가 흔들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다른 종목으로도 눈이 돌아가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뭐 이 종목이 올랐다, 뭐 제가 뭐 잘했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구간에서는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 종목으로만 쏠려 있는 포트폴리오는 좋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나름 안정적으로 설사 이 종목 사서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배당도 꾸준히 줄 종목이고, 그 다음에 뭐 아시는 것처럼 독점 기업 아니면 독점이나 과점 기업들 아닙니까? 갑자기 업황이 뭐 크게 망가지거나 크게 망할 위험이 없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한 10%, 한 15% 정도는 담아보자라는 의견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뭐 KTNG 같은 경우에 뭐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 쫓아가기보다는 조금 뭐 눌리는 구간에 어느 정도 담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방어주로 한 10에서 15%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KT나 KTNG나 지금 배당 수익률로 봤을 때도 뭐 예금과 비교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크인스탁 쭉 들어보니까요. 뭔가 시장 돌격 앞으로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방어적인 전략, 현금 비중과 또 방어적인 종목의 일부 비중, 이 부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